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14살 소녀가 응접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손등에는 설거지 거품이, 낡은 옷에는 주방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설거지나 하던 애가 통역을? 식모딸이? 웃기고 있네. 당장 내려가. 수천억 원이 걸린 협상 자리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명하면 3년 뒤에 회사 주인이 바뀌는 조항이었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란 위에 올리기 직전 소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계약서에 숨겨진 함정을 짚어내고 미국 법원 판례까지 들어서 반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당황하며 소녀를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으며 서명하려던 재벌이세 부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식모의 딸은 어떻게 완벽한 통역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입니다. 서울 한복판,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대저택은 아직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습니다. 3층짜리 본관에 달린 샹들리에도 수입산 대리석 바닥도 벽에 걸린 유화도 전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꿈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불이 켜져 있는 방이 있습니다. 1층 맨 끝, 세탁실 바로 옆에 붙은 쪽방이었습니다.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크기예요. 이불 2채를 나란히 깔면 바닥이 꽉 찰 정도였고 벽에는 곰팡이 얼룩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천장 한쪽에는 물이 새서 생긴 누런 자국이 동그랗게 퍼져 있었죠. 그 좁은 방 안, 접이식 의자 하나를 펴놓고 앉아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14살 한소율이었습니다. 세탁기 위에 올려놓은 작은 독서등 하나가 소율의 손끝만 겨우 비추고 있었어요. 반 토막짜리 연필을 쥐고 세탁소 전표 뒷면에 뭔가를 빼곡히 적고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였죠. 오늘 적는 단어는 콜레터럴, 뜻은 담보. 소율은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우리 집이 담보였을까라고 적었다가 곧 연필로 꾹꾹 눌러 지워버렸습니다. 쪽방 벽에는 테이프로 붙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남자와 아기를 안은 젊은 여자. 그 옆에 빛이 바랜 상장이 하나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전국 영어 경시대회 최우수상 한정임. 소율의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엄마는 한때 동네에서 영어 천재라고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소율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상장을 한번 봅니다. 한 번도 뗀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원래 그 길에 있던 사람이라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소율은 몰랐지만 엄마의 그 감각은 고스란히 딸에게 흘러들어와 있었습니다. 5시 반, 엄마 정임이 먼저 일어나 주방으로 나갑니다. 10년째 같은 시간, 같은 동선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는 손은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전에 생긴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임이 소율에게 나직하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자. 하지만 소율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쌀을 씻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하루만 더. 이 말을 1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소율이 따라 올라오자 정임이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또 밤에 안 잔 거지? 소율이 아니 잤어 하고 대답했지만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율이 왜 이 집에 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소율의 아버지 한태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윤그룹 계열사의 유통하청을 받아 작은 사업을 했었죠. 그런데 그룹 쪽에서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고 계약까지 뒤집어 버렸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태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소율이 4살 되던 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미안해. 윤그룹 하청받은 게 잘못이었어. 남편이 떠나고 정임은 남편 명의의 빚은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업을 할 때 정임 본인 명의로 끌어다 쓴 빚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급하다고 할 때 아내 이름으로 빌린 돈, 아내 이름으로 세운 보증. 남편의 빚은 포기할 수 있었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빚은 어디에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4살짜리 딸을 안고 갈 곳이 없었죠.
그때 윤그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입주 가정부를 구하는데 아이와 함께 살 수 있고 월급 일부를 빚상환에 돌려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정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율은 이 사실을 12살 때 엄마 서랍에서 낡은 차용증을 발견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율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소율이 교복으로 갈아입고 저택 뒷문으로 나갑니다. 근처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끝나면 곧장 저택으로 돌아와 엄마를 도왔습니다. 주말도 방학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소율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급식 시간에도 혼자 앉았고 수업이 끝나면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학교는 소율에게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다녀야 하는 곳이었어요. 진짜 공부는 새벽 세탁실에서 시작되니까요.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소율이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식기는 전부 수입산 본차이나였습니다. 찻잔 하나를 들어 올렸는데 바닥에 가격 스티커가 남아 있었습니다. 38만 원. 소율의 한 달 용돈은 0원이었습니다. 옆에서 정임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릇 깨지면 엄마 월급에서 나가는 거야. 조심해. 이 집에서 깨진 것의 값은 항상 아래쪽 사람이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며느리 차수빈이 내려왔습니다. 실크 가운 차림에 향수 냄새가 주방까지 퍼졌습니다. 수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용 은식기 세트 전부 다시 닦아. 하나도 빠짐없이. 소율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어제 2번 닦았는데요. 수빈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손으로 만진 건 장갑 끼고 다시 닦아야지. 손님한테 식모딸이 맨손으로 만진 식기를 내놓을 순 없잖아. 정임이 뒤에서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빈이 돌아보지도 않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임 씨는 아까 시킨 거나 해. 이건 딸한테 시킨 거야. 엄마가 대신하면 교육이 안 되잖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윤재혁은 신문만 보고 있었고 회장은 이미 3층 서재로 올라간 뒤였습니다. 아무도 소율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소율은 은식기를 3번째 닦으면서 입술을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디그니티, 존엄. 오늘 외운 단어였습니다. 이걸 떠올리는 게 이 아이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주방 뒤쪽으로 시우가 내려왔습니다. 교복 차림의 14살, 이 집의 도련님이었습니다. 소율과 눈이 마주쳤지만 엄마 수빈이 아직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우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는 척하며 소율 옆을 스칠 때였습니다. 교복 주머니에서 초콜릿바 하나가 스르륵 소율의 앞치마 주머니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는 시우. 소율이 손을 멈추고 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아직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장지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영어로 버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2층에서 내려오던 수빈이 힐끔 봤습니다. 소율이 시우 쪽을 보고 있는 게 눈에 걸렸던 거죠. 수빈이 직접 소율에게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정임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정임 씨, 딸이 우리 시우 근처에 얼쩡거리지 않게 단속 좀 해. 정임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죄송합니다. 소율은 뒤돌아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 죄가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쪽방에서 소율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도 옛날에 영어 잘했어? 정임이 잠깐 멈추더니 웃었습니다. 옛날엔 동네에서 정임이가 서울대 간다 그랬지. 선생님이 대학 원서까지 써주셨는데. 왜 안 갔어? 정임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비가 필요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했지. 그리고 그 뒤에 결혼해서 소율이 낳고. 소율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원래 연필 잡는 손이었는데 정임이 딸의 머리카락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 밥하는 손이야. 그것도 나쁘지 않아. 소율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잠든 뒤 소율은 엄마의 낡은 지갑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빚상환 내역서였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빚 갚는 돈, 모녀 식비,
소율 학비가 빠지면 엄마 손에 남는 건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이 속도면 앞으로 5년. 엄마가 50살이 되어야 끝나는 빚이었습니다. 소율은 그 숫자를 한참 노려보다가 종이를 접어 넣었습니다. 접이식 의자를 펴고 세제통 뒤에서 포스트잇 뭉치를 꺼내 영어 교재 한 페이지를 베껴 적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어빌리티, 빚, 콜레터럴 담보, 디그니티, 존엄. 불을 끄자 세탁기 돌아가는 진동만 남았습니다. 소율이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버틸게. 그리고 꼭 나갈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빈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빈이 남편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해외 투자자 쪽에서 연락 왔대.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데. 재혁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MBA를 어디서 했는데. 걱정 마. 그 대화를 주방에서 듣고 있던 소율의 눈이 한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해외 투자자 방문이 확정되면서 저택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꽃을 바꾸고 커튼을 빨고 은식기를 다시 꺼내고 손님용 찻잔 세트를 점검하고 직원들이 아침부터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며느리 차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할 일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유독 소율에게만 말투가 달랐습니다. 다른 직원에게는 이 꽃은 저쪽으로 옮겨주세요라고 했지만 소율에게는 이랬습니다. 네가 손님 눈에 띄면 이 집 격이 떨어져. 주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알았어. 대답은? 소율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수빈이 돌아서며 옆에 있던 직원에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의 동선 좀 봐줘. 괜히 거실 쪽으로 나오면 곤란하니까. 정임은 주방 안쪽에서 그 말을 듣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율의 위치는 늘 애매했습니다. 정식 직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손님은 더더욱 아니었죠. 식모의 딸. 여기 있어야 할 이유도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이 많은 직원 한 분이 소율에게 슬쩍 귤 하나를 건네려다가 수빈이 복도를 지나가자 얼른 손을 뺐습니다. 소율은 그 손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에서 친절은 들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빈이 유독 소율 모녀에게 이렇게 가혹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이었습니다. 회장이 3층 서재에서 내려와 식탁에 앉았는데 정임이 차려놓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임씨, 오늘 찌개 잘 끓였어. 항상 정임씨가 한 건 내 입에 맞아. 집안일 맘에 드는 것도 그렇고 별것 아닌 말이었죠. 하지만 수빈은 그 장면을 2층 계단에서 내려오다 봐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식모에게 짧게나마 인정의 말을 건네는 그 모습이 수빈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수빈은 이 집에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집안 행사를 관리하는 것도, 손님 접대를 하는 것도 전부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었지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식모가 찌개와 집안일로 시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수빈은 그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아래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인정받는 꼴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세게 밟았습니다. 눌러야 안심이 되니까요. 그날 오후 소율이 손님용 꽃꽂이 물을 갈다가 꽃병을 살짝 미끄러뜨렸습니다. 깨지진 않았습니다. 물이 조금 흘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수빈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내 엄마가 10년 일하고도 딸한테 물 옮기는 것도 못 가르쳤어. 소율은 바닥에 엎드려 물을 닦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돌아서면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애한테 중요한 건 절대 맡기지 마. 식모 딸한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내 잘못이지. 소율의 손이 하얘질 때까지 걸레를 쥐고 있었습니다. 물기는 이미 다 닦였는데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놓으면 떨리는 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거실 소파에서 태블릿을 보던 남편 재혁은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율이 걸레를 짜면서 재혁 쪽을 한번 올려다봤지만 재혁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빈에게 꽃은 좀 더 큰 걸로 바꿔라고만 했습니다. 소율은 거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침묵은 동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수빈이 투자자 미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4년을 살았는데 영어 때문에 외부 사람 부를 필요 없어요. 아버님, 저희 부부가 다 처리할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이 자신감에 차서 아들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시우야, 너도 영어 열심히 해. 저 애처럼 설거지하면서 인생 끝나는 거 보기 싫으면. 저 애는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있는 소율이었습니다. 그 말이 주방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우의 젓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소율의 손도 잠깐 멈추었지만 1초 뒤 다시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소율에게는 멈출 수 있는 시간이 1초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상 멈추면 감정이 올라오니까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수빈이 직원들 앞에서 정임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모든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정임 씨,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도 맡아. 원래 담당 아줌마가 아파서 못 온다는데 정임 씨가 하면 되잖아. 어차피 10년이면 이 집 변기 위치까지 다 알잖아. 돌아서면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참, 소율이 학교 급식비도 이번 달 월급에서 빠지는 거 알지? 정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직원 몇 명이 눈을 내리깔았고 정임은 네, 사모님 한마디만 했습니다. 소율이 주방 문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굽은 허리가 보였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소율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밤, 쪽방이었습니다. 소율이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항상 내내만 해? 억울하지 않아? 정임이 딸의 머리카락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억울하면 뭐하니?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어. 빚도 아직 남았고. 참으면 네가 클 때까지는 버틸 수 있어. 빚이 얼마나 남았어? 정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런 건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소율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누구한테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잠든 뒤 소율은 빚상환 내역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삭감되면 빚상환이 밀립니다. 밀리면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으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날이 더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수빈의 월급 삭감은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이 집에 더 오래 묶어두는 사슬이었습니다. 소율은 그 숫자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무렵 수빈은 세탁실에 빨래를 맡기러 왔다가 건조대 옆에 놓인 접이식 의자를 봤습니다. 의자 밑에 포스트잇 한 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영어 단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퀴지션 인수,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 바이레터럴 양자간. 수빈이 그걸 집어들더니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포스트잇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갔습니다. 밤에 세탁실에 온 소율이 포스트잇이 없어진 걸 알아챘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누가 봤을까? 들킨 걸까? 쓰레기통을 뒤져 구겨진 포스트잇을 찾아냈습니다. 주름을 폈더니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소율은 그걸 쪽방으로 가져가 세탁기 진동판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 숨겼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빈이 시우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서 영어 교재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이건 좀 어려워. 모르는 거 있으면 표시해놔. 수빈이 그 필체를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세탁실에서 주운 포스트잇과 같은 글씨체였습니다. 작고 빼곡한 글씨. 수빈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우, 이게 뭐야? 수빈이 서랍에서 찾은 영어 교재를 들고 시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표지에 붙은 포스트잇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물었습니다. 시우, 이게 뭐야? 이 교재 누구 줄 건데? 시우가 책상에서 돌아봤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 건데. 학교에서 추가로 산 거야.
수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포스트잇은? 모르는 거 있으면 표시해놔. 이걸 네가 너한테 쓴 거야? 시우가 자연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원래 그렇게 공부해. 나한테 메모 남기는 거야. 수빈은 아들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아들이 정면으로 부정하니 더 파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내 거면 됐어. 수빈이 교재를 책상 위에 툭 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멀어질 때까지 시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야 시우는 교재를 집어들었습니다. 옷장 안쪽 겨울 코트 주머니에 넣어 눌러 닫았습니다. 서랍에 두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뒤로 시우는 소율에게 교재를 전달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직접 주는 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시우는 자기 빨래를 세탁물 바구니에 넣을 때 바구니 맨 아래에 교재를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소율이 빨래를 정리하다가 바구니 바닥에서 책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들키지 마. 이번엔 진짜 조심해. 소율이 그 글씨를 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받는 선물은 늘 세탁물 사이에 숨겨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택 옥상이었습니다. 물탱크 뒤편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죠. 시우와 소율이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 눈이 없는 자리에서 소율의 말투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도련님이라고 불렀지만 둘만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말했습니다. 시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너 영어 어디서 배웠어? 학원도 안 다니잖아. 소율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준 교재. 거실에 놓인 잡지. 손님들이 오면 복도에서 듣고. 나머지는 혼자 외웠어. 시우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과외 선생이 4명인데 너보다 못한다. 소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시우가 피식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소율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옥상 위로 불어왔고 저 아래 저택의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엄마가 무릎 안 꿇어도 되는 곳에서 살고 싶어. 시우가 그건 직업이 아니잖아 하자 소율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내 직업이야. 엄마를 지키는 거. 시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장난기가 사라지고 진지한 눈으로 소율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이 애는 자기보다 훨씬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우가 장난처럼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배웠어? 소율이 막힘없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시우가 놀라서 과외 선생이 낸 시험 문제를 하나 던졌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 문제였어요. 소율이 3초 정도 생각하더니 바로 답을 말했습니다. 문장 구조도 단어 선택도 깔끔했습니다. 시우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야, 너 나보다 잘한다. 진짜로. 소율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 과외 선생님이 좋은 거야. 프린트 덕분이야. 하지만 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프린트가 좋은 게 아니라 이해가 다른 거라는 걸요. 40만 원짜리 수업을 들어도 안 되는 게 세탁실에서 혼자 공부해서 되는 거였으니까요. 시우의 방에서 과외가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1시간에 40만 원짜리 원어민 강사였죠. 시우는 성실하게 수업을 들었지만 가끔 창밖을 봤습니다. 세탁실 쪽 작은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율이 공부하고 있다는 걸 시우는 알고 있었어요. 과외가 끝난 뒤 시우가 강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프린트 한 부만 더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복수명이요. 강사가 웃으며 프린트를 건넸습니다. 그 프린트는 내일 세탁물 바구니 바닥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빈이 소율을 주방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다른 직원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수빈이 소율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우리 시우한테 붙으려고 하지 마. 네가 아무리 어린애라도 계산이 있는 거 다 보여. 소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빈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식모딸이 도련님 친구라도 되는 줄 알아. 내 엄마 잘리는 꼴 보기 싫으면 분수를 알아. 소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은 바닥이 아닌 수빈의 스틸레토 힐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시선을 똑바로 올릴 날이 올 거라고 소율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임도 수빈의 경고를 전해 들었습니다. 쪽방에서 소율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도련님 근처에 가지 마. 사모님이 눈에 불을 켜고 있어. 소율이 알았어 엄마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소율은 세탁물 바구니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프린트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영어 표현 정리 프린트였어요. 소율은 그걸 꺼내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수빈이 또 소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임 씨 딸이 복도에서 또 어슬렁거리더라. 교육이 안 되니까 저런 거야. 그때 시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의 이름 소율이야. 저런 거가 아니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 재혁이 시우야, 밥 먹으라고 넘기려 했지만 수빈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아들이 식모딸의 이름을 불러주며 편을 들었습니다. 수빈에게는 그것이 최악의 모욕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율이 2층 복도를 닦다가 시우의 방 앞에서 수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우야, 그의 엄마는 우리 집 식모야. 내 친구가 될 수 없어. 세상에는 선이 있는 거야. 시우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율은 걸레를 꽉 쥐고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계단을 한 칸씩 밟으며 내려갔습니다. 쪽방에서 소율이 시우가 복사해준 프린트를 펼쳤습니다. 한 문장씩 소리 없이 따라 읽으며 적었습니다. 포스트잇이 부족해서 영수증 뒷면, 세탁소 전표, 택배 스티커 뒷면까지 동원했습니다. 연필 끝이 뭉뚝해져서 글씨가 굵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나서 소율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이 말한 선, 내가 넘을 거야. 며칠 뒤 회장이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오기로 했다. 이번엔 진짜 중요하다. 실수하면 끝이야. 남편 재혁이 제가 다 처리합니다라고 했고 수빈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시우만 고개를 돌려 주방 쪽을 봤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소율이 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시우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율도 눈으로만 답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투자자가 직접 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저택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장은 3층 서재에 틀어박혀 전화를 받았고 직원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소율도 그 긴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율에게는 저택의 긴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부였습니다. 소율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 엄마가 일어나기 전에 포스트잇을 꺼내 어제 외운 단어를 복습했습니다. 아침 7시에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집중하는 수업은 영어뿐이었지만 소율에게 학교가 쓸모없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마다 소율은 급식을 후다닥 먹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경제서적, 사회교양서, 세계사, 국제관계 관련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대출 한도가 5권이었는데 소율은 매주 5권을 꽉 채워 빌리고 일주일 만에 다 읽고 반납했습니다. 사서 선생님이 너 이거 진짜 다 읽는 거야? 하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소율은 네 하고만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소율의 머릿속에는 영어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유럽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무역에서 협상력이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영어는 도구였고 그 도구로 읽어내는 세상이 소율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오후에 학교가 끝나면 곧장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는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영어 뉴스를 귀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에 2~3마디만 알아들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달랐습니다. 앵커가 하는 말의 대부분을 알아들었고 가끔 전문가가 나와서 토론하는 내용도 맥락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빨래를 돌리는 시간에는 세탁기 소리를 백색 소음 삼아 교재를 읽었습니다. 시우가 과외에서 쓰는 교재는 소율에게 이미 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우는 과외 선생에게 따로 부탁해서 상급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원어민 고등학생이 쓰는 경제 에세이 교재, 실제 계약서에서 뽑아낸 조항 분석, 자료, 모의 국제 협상 시뮬레이션 프린트 같은 것들이었죠. 과외 선생이 이건 좀 어려울 텐데 하면 시우는 도전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자료는 시우의 책상이 아니라 세탁물 바구니 바닥으로 갔습니다. 소율은 그 자료들을 밤마다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가 한 페이지에 10개씩 나왔지만 이제는 영문 원서를 술술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 용어가 나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문맥으로 짐작하고 나중에 확인하면 거의 맞았습니다. 시우가 한 번은 옥상에서 소율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이 자료 진짜 다 읽은 거야? 나는 첫 장에서 포기했는데. 소율이 대답했습니다. 다 읽었어. 근데 32페이지에 나오는 수익 배분 구조, 그거 앞에서 설명한 거랑 앞뒤가 안 맞아. 시우가 멍한 표정으로 소율을 봤습니다. 뭐가 안 맞는데? 앞에서는 양쪽이 50대 50으로 나눈다고 해놓고 뒤에 가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비율이 바뀐다는 조항이 슬쩍 들어가 있어. 읽는 사람이 앞부분만 보고 넘어가길 바라는 구조야. 시우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기는 읽지도 못한 자료에서 소율은 숨겨진 모순까지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닦을 때는 3층 서재 앞을 지나면서 열린 문 사이로 책장에 꽂힌 책 제목을 훑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접이식 의자에 앉아 본격적으로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율에게는 학원도 과외도 없었지만 학교 도서관과 이 저택 전체가 교실이었습니다. 거실 다과를 정리할 때면 탁자 위에 해외 경제지가 펼쳐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양손에 찻잔을 들고 있어서 오래 읽을 수는 없었지만 기사 제목과 첫 문단 정도는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서 영수증 뒷면에 적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하루에 2~3개씩 쌓였고 2년 동안 매일이었습니다. 3층 서재 앞 복도를 닦다가 회장이 두고 간 영문 서류가 책상 끝에 걸쳐져 있는 걸 본 적도 있었습니다. 소율은 서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보이는 만큼만 읽었습니다. 공동투자 협약, 수익 분배 같은 단어들이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밤에 찾아봤습니다. 밤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에 묻혀 소율은 작게 영어를 읽었습니다. 발음이 거친 부분은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했습니다. 특히 격식 있는 표현을 연습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톤.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공손한 말투. 소율이 연습하는 영어는 일상 회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앞에 서서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소율이 거실 옆 복도를 닦고 있는데 안쪽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혁이 해외 쪽 담당자와 영어로 전화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소율은 걸레를 짜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대방이 길게 설명하는 게 들렸고 재혁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소율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재혁이 완전히 못 알아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수익 배분 이야기라는 건 알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조건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부드러운 말투 속에 섞어 넣은 핵심 단서를 재혁은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도서관에서 읽은 국제 무역 협상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말투 속에 불리한 조건을 섞어 넣는 건 협상에서 흔히 쓰이는 기법이었습니다. 소율은 복도에 쪼그려 앉아 걸레를 쥔 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방금 뭘 한 건지 모르고 있어.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모딸이 재벌 2세의 통화에 끼어들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정임은 딸이 이 정도로 성장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율이 세제통 뒤에 포스트잇을 숨기는 걸 정임은 그냥 정리정돈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임에게 딸의 미래는 여기서 잘 버티다가 나이 차면 식당이라도 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율이 꿈꾸는 세계와 엄마가 그려주는 세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소율은 그 간극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쪽방에서 소율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큰일이 나려고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전화해서 한 실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읽은 책 속의 사례들이 하나하나 겹쳐졌습니다.
부드러운 말 속에 함정을 숨기는 협상. 동의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빼앗긴 계약, 작은 조항 하나가 회사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 소율은 그런 일이 이 집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를 적었습니다. 협상. 불을 끄자 세탁기 진동 소리만 남았습니다. 소율이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아직은 못 나서.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 며칠 뒤 회장이 가족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칼튼이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온단다. 일정이 앞당겨졌어. 재혁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수빈이 괜찮아요, 아버님. 저희가 다 처리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소율이 컵을 내려놓으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또 실수하면 이 집에서의 우리 생활도 끝이야. 소율은 컵을 다시 들어 닫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손이 빨랐습니다. 칼튼이 이번 주에 온다는 소식에 저택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새벽부터 움직였고 꽃도 바꾸고 커튼도 새로 달았습니다. 그런 분주한 아침이었습니다. 2층 드레스룸에서 수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에메랄드 반지. 없어졌어.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한 2천만 원짜리 반지였습니다. 수빈이 특별한 자리에만 꺼내는 이 집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죠. 서랍을 뒤집고 침대 밑을 기고 옷장 안을 전부 뒤졌지만 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천천히 1층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임씨, 올라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임이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수빈이 서 있었고 직원 4-5명이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이었습니다. 수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드레스룸 정리한 사람 당신밖에 없잖아. 10년이면 뭐가 어디 있는지 눈 감고도 알 거 아냐. 솔직히 말해.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수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주 10년이면 손버릇 하나쯤은 생기지. 안 그래? 정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도둑이라는 소리였습니다. 1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한 사람에게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도둑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던 직원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재혁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정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정부 편을 드는 건 자기 목에 칼을 대는 것과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수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쪽방과 세탁실까지 뒤지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 둘이 세탁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제통 뒤를 열고 세탁기 진동판 안쪽까지 뒤지자 소율이 숨겨둔 포스트잇 뭉치와 영수증 뒷면 필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빈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빼곡한 영어 단어와 문장들을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식모딸이 영어 공부. 설거지하다가 유학이라도 갈 생각이었어. 직원들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지만 아무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빈이 바닥에 흩어진 포스트잇 위로 힐을 올려놓았습니다. 사각,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부해서 뭐하게? 내 엄마처럼 남의 집 변기나 닦을 거면서. 소율이 세탁실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밤마다 적은 글자들이 구두 밑에서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잠을 줄여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소율의 손이 떨렸지만 눈은 마른 채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엄마까지 무너지는 거라고 이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때 2층에서 시우가 내려왔습니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시우가 거실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반지 내가 가져갔어. 모두가 놀랐습니다. 수빈이 뭐? 라고 되물었습니다. 시우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생일 선물 뭘 살지 고르려고 비교해보려 했어. 내 방 책상 서랍에 있어. 수빈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의 말을 의심하고 싶었지만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아들을 거짓말쟁이로 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수빈이 돌아서며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다들 가서 일해.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정임에게도 소율에게도. 며칠 뒤 반지가 발견됐습니다. 수빈 자신의 드레스룸 안쪽 서랍, 스카프에 감싸진 채 들어있었습니다. 수빈이 넣어놓고 잊은 것이었죠. 수빈은 반지를 조용히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정임에게 했던 모든 말이 돌아올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옥상이었습니다. 소율이 시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시우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정임 아주머니한테 도둑이라고 하는 거 못 보겠어서. 소율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물탱크 뒤로 바람이 불었고 저 아래 저택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참 뒤에 소율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시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대신 다음에 영어 알려줘. 나 과외비만 비싸고 실력이 안 늘어. 소율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엄마 앞이 아닌 곳에서 웃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빈은 사과 대신 더 예민해졌습니다. 소율을 볼 때마다 눈이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접시에 물기가 남았다고, 복도에 먼지가 있다고,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고. 매일 한두 가지씩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임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반지 소동관리 소홀로 삭감이야. 정임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네, 사모님. 소율이 주방 문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월급이 삭감되면 빚상환이 또 밀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집에 묵기는 시간이 또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소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반드시 끝낼 거야. 반지 소동이 지나고도 저택의 공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회장 윤병호가 며칠째 3층 서재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도 서재로 올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전화벨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렸습니다. 밤이 되면 서류 넘기는 소리가 2층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발소리를 죽이기 시작했고 주방에서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정임이 소율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해.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는 이미 3층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걸린 해외 공동투자 협약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윤그룹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발을 딛는 것이고 실패하면 회장 말년에 치명적인 오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커피를 올려보낸 정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재혁은 사전 화상 미팅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해외 측 담당자가 빠른 영어로 조건을 설명하는데 재혁이 큰 틀은 알아들었지만 세부 조건의 핵심을 놓친 채 동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상대 쪽에서 보낸 요약 메일을 열어보고서야 재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기가 동의한 조건이 윤그룹 쪽 지분을 크게 깎는 내용이었던 것이었죠. 재혁은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수습하려 했지만 메일 기록은 이미 남아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으며 노트북을 닫는 재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수빈이 재혁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미팅은 괜찮은 거 맞죠? 통역을 따로 부를까요? 재혁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통역사를 부르면 꼴이 뭐가 돼? 우리가 외국에서 뭐 했냐는 소리 듣게. 수빈이 그래도 혹시 하자 재혁이 잘났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MBA를 했는데 통역이 왜 필요해? 당신도 영국에서 4년이나 살았잖아. 둘이면 되지. 수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수빈의 영어는 인사말과 간단한 대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유학 시절 영어를 진짜로 쓴 건 백화점과 카페가 고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외부에서 통역을 부르면 이 집안의 영어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바깥에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재혁도 그게 싫었고 수빈도 그게 싫었습니다. 두 사람의 자존심이 통역사 한 명을 막아버린 셈이었죠. 소율은 2층 복도를 닦다가 그 대화를 전부 들었습니다.
걸레를 짜는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무렵 소율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투자 준비로 거실 탁자 위에 영문 서류가 펼쳐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율이 다과를 정리하며 서류를 훑었습니다. 윤그룹과 칼튼 글로벌 에너지 펀드 간의 공동 투자 협약서였습니다. 소율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낯선 영어 단어 앞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율은 달랐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새벽 세탁실에서 쌓아온 단어들이 서류 위에서 살아 움직이듯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익 분배, 경영권, 트리거 조항 같은 단어들이 영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율은 조항 번호와 키워드를 한 번 읽고 외웠습니다. 2번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온 소율은 영수증 뒷면에 방금 외운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손끝이 빨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율이 진짜 놀라운 건 단어를 외우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조항들 사이의 관계를 읽어내는 눈이었습니다. 수익 배분 조항과 경영권 조항이 따로따로 적혀 있었지만 소율은 두 조항을 나란히 놓고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각각 독립된 조건처럼 보이지만 두 조항이 동시에 작동하면 한쪽의 권한이 몰리는 구조였습니다. 14살짜리가 계약서를 처음 본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전문가도 놓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직감적으로 잡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율이 시우에게 부탁했습니다. 시우야, 컴퓨터 잠깐만 쓸 수 있어? 시우가 자기 방 노트북을 세탁실로 가져다 줬습니다. 소율은 새벽까지 검색했습니다. 공동투자 트리거 조항, 경영권 이전 조건, 영어로 된 법률 논문과 판례 요약을 읽어나갔습니다. 보통이라면 대학생도 어려워할 원문이었지만 소율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 검색하고 문맥 안에서 의미를 잡아내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수익 배분 조항 안쪽에 작은 글씨로 묻혀있는 조건 하나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경영 의사결정권이 상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수익 배분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소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거의 같은 구조의 트리거 조항을 다룬 판결을 찾아냈습니다. 법원이 그 조항을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효력을 부정한 판결이었습니다. 판결문 요약을 읽고 핵심 논리를 영수증 뒷면에 깨알같이 정리했습니다. 반박의 근거까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을 가늘게 떠야 했지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트북을 돌려주며 소율이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 이상한 게 숨어 있어. 시우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소율이 영수증 뒷면을 펼쳐 보이며 조항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시우는 내용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소율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의 구조를 읽고 숨겨진 의도를 꿰뚫고 반박할 논리까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 오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긴장하는 건 처음이야. 그날 밤 수빈은 방에서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국식 인사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칼튼 대표님. 저희가 정말로 기쁘 영어로 말하려 했지만 발음이 꼬이고 문장이 끊겼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괜찮아, 분위기만 잡으면 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잡은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율은 쪽방에서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거실에서 본 서류의 단어들, 검색한 판례의 논리 협상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특히 트리거 조항의 구조와 반박 논리를 반복해서 적고 외웠습니다. 포스트잇이 모자라서 세탁소 전표 뒷면, 택배 스티커 뒷면까지 동원했습니다. 세탁기 위 독서등 아래서 소율의 연필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회장이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칼튼이 모레 저녁에 직접 온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실수하면 끝이다.
재혁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다 처리합니다. 수빈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제가 영어 서포트 할게요. 아버님은 편하게 계세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다 처리합니다를 믿을 수 없다는 걸 회장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소율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엄마가 또 묶이는 거야. 소율은 앞치마 주머니 안에 접어넣은 영수증 메모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칼튼이 온다는 날 저녁이 됐습니다. 저택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1층 현관에는 새꽃이 놓였고 거실 조명은 한 단계 올려져 있었습니다. 은식기가 다시 세팅됐고 손님용 찻잔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직원들은 현관 양옆에 서서 대기했고 정임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마치고 국 온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소율은 주방 구석에서 찻잔에 물기가 남지 않았는지 마른 행주로 한 번 더 닦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안에는 영수증 뒷면에 적은 트리거 조항 메모가 접혀들어 있었습니다. 소율의 표정은 평소와 같았지만 손끝에만 미세한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혁은 2층에서 넥타이를 3번째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영어 인사를 중얼거렸습니다.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칼튼 대표님. 저희가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손짓까지 연습했지만 입꼬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수빈은 옆에서 귀걸이를 고르다가 남편을 힐끔 봤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 맞죠? 재혁이 짜증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몇 번을 물어. 내가 다 한다니까. 수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기 얼굴도 편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검은 세단 한 대가 저택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장신의 남자였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에 검정 코트,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 제임스 칼튼이었습니다. 뒤로 수행원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칼튼은 현관에 들어서며 저택 내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장식이나 가구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업계에서 나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만 상대를 판단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악수는 짧고 힘이 있었고 걸음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재혁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칼튼 대표님. 큰 영광입니다. 칼튼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받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수빈이 옆에서 차를 권했습니다. 영어로 차를 권했습니다. 칼튼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 윤병호는 곧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층 서재에서 서류를 보다가 15분쯤 지나서야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일부러 기다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회장의 방식이었죠. 병호는 칼튼에게 악수를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왔으니 피곤하겠소. 식사부터 합시다. 한국어로만 말했습니다. 칼튼의 수행원이 조용히 귀에 대고 통역했습니다. 회장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영역에서는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 그게 윤병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는 한식이었습니다. 정임이 직접 만든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칼튼은 젓가락을 능숙하게 들었고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로 짧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주방 안쪽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행주를 꼭 쥐었습니다. 칭찬을 들은 게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소율도 주방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칼튼의 발음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소율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억양의 특징까지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독일어권 화자 특유의 자음 처리, 문장 끝을 내리는 습관, 핵심 단어에 힘을 주는 방식. 소율은 접시를 닦으면서 칼튼의 말투 패턴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속도로, 어떤 리듬으로 말하는지 파악해두면 나중에 알아듣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걸 소율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응접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칼튼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영어였습니다. 독일식 억양이 섞인 미국 영어에 금융 전문 용어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기술 특허권의 공동 관리 방안, 수익 배분의 기준 연도, 리스크 분담 구조. 한 문장 안에 조건이 3개씩 들어 있었습니다. 제역이 통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칼튼이 말한 건 특허권 공동 관리 조건이었는데 제역은 핵심 단어를 놓쳤습니다. 큰 틀은 이해했지만 세부 조건에서 막히며 더듬거렸습니다. 칼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수익 배분 기준 연도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제역은 숫자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라는 말을 영어로 3번이나 반복하는 동안 이마에 땀이 맺혔고 노트북을 열었지만 손이 떨려 마우스가 미끄러졌습니다. 주방에서 접시를 닦던 소율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칼튼의 질문이 전부 들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서재 캐비넷 파란 파일 3번째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소율이 복도 청소를 하다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숫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거실 탁자 위에 펼쳐져 있던 보고서 첫 장에 적혀 있던 수치였습니다. 소율은 한 번 본 숫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모딸이 재벌가 응접실에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율은 입술을 깨물며 접시를 계속 닦았습니다. 수빈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영어를 꺼냈습니다. 영어로 말을 꺼냈지만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칼튼이 수빈을 한 번 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 한 번이 수빈의 미소를 얼려버렸습니다. 유학 시절의 자부심이 한 문장도 완성하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칼튼이 시계를 봤습니다. 수행원에게 눈짓을 보낸 뒤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칼튼이 영어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수행원이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오늘 대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역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수빈은 소파 끝을 움켜쥐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회장은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눈빛에 실망이 가득했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칼튼이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수빈이 현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칼튼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영어로 매달렸습니다. 명품 원피스에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한 재벌가 며느리가 외국인 손님의 팔을 잡고 울먹이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칼튼이 조용히 손을 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수빈의 손이 허공에 남았습니다. 하이힐 위에서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왼쪽 가슴을 움켜쥐며 소파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제역이 아버지 하며 달려들었지만 회장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차올라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맡긴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걸린 자리에서 아들은 예스밖에 모르고 며느리는 울면서 매달리는 꼴이었습니다. 시우는 응접실 뒤쪽 복도에 서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더듬거리는 모습, 어머니가 매달리는 모습, 할아버지가 쓰러지려는 모습. 시우의 머릿속에 옥상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소율이 비즈니스 이메일 문제를 3초 만에 풀어내던 순간 시우가 장난으로 던진 영어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던 그 목소리. 과외 선생의 프린트를 건네줬더니 다음날 이미 외우고 있던 그 눈빛. 그리고 어제 아침 소율이 한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계약서, 이상한 게 숨어 있어. 그 말을 할 때 소율의 눈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하던 눈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결심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1층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소율 앞에 섰습니다. 소율은 주방에서 찻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말했습니다. 지금 위에서 협상이 엉망이 되고 있어. 너밖에 없어. 소율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시우를 봤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가면 안 돼. 하지만 시우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소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면 엄마의 일자리도 끝이고 빚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소율은 앞치마 주머니 안의 영수증 메모를 손끝으로 한번 만졌습니다. 밤새 적은 트리거 조항의 논리가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소율이 천천히 앞치마 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끈이 풀렸습니다. 소율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힌 영수증 메모를 꺼내 손에 쥐고 앞치마를 벗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낡은 면바지에 물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등에는 설거지 거품이 아직 덜 마른 채였습니다. 손톱 밑에는 세제가 끼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주방 열기에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1층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맨발이 대리석 계단에 닿을 때마다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2층 응접실 앞에 섰을 때 거실의 모든 시선이 소율에게로 쏠렸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수입 대리석 바닥 위에 맨발의 14살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양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설거지 물이 묻은 옷차림의 아이 하나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가장 긴박한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죠. 수빈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현관 쪽에서 돌아보다 소율을 발견한 수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놀라움은 잠깐이었고 곧바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설거지나 하던 애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밑으로 내려가. 소율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설마 네가 통역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식모딸이. 웃기고 있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재혁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고 회장은 소파에 기대앉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칼트는 코트 단추 위에 손을 올린 채 현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지만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끝이었습니다. 그때 시우가 응접실 안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해 영어 나보다 잘해. 한 번만 들어봐. 수빈의 눈이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경악과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에 40만 원짜리 원어민 과외를 받는 아들이 식모딸의 영어가 자기보다 낫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직원과 외국인 손님이 보는 앞에서. 수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칼트는 코트 단추 위에 손을 올린 채 소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 눈동자에 처음으로 흥미 비슷한 것이 스쳤습니다. 수천억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사람을 빠르게 읽습니다. 칼튼의 눈이 소율의 옷차림이 아니라 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떠나려던 발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율이 칼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방에서 올라오는 동안 머릿속으로 문장을 3번 만들고 2번 고쳤습니다. 첫 단어를 꺼낼 때 목소리가 아주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2번째 단어부터 안정됐습니다. 소율이 영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박자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저녁 자리가 답답하셨을 거라는 걸 압니다. 소율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시우의 과외 프린트에 나왔던 협상 기법이었습니다. 상대가 화나 있을 때 반박부터 하면 문이 닫히고 감정을 먼저 읽어주면 문이 열린다는 것. 소율은 그걸 세탁실에서 외웠고 지금 이 자리에서 쓴 것이었습니다. 또 한 박자 쉬었습니다. 몇 분만 더 허락해 주신다면 대표님께서 진짜 하시려고 오신 그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 진짜 대화는 지금부터라는 것을 한 문장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단어 하나를 고르는데 반초가 걸렸고 격식 표현의 연결이 살짝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외운 문장을 읊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기 머리로 만들어낸 말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실이 멈췄습니다. 칼튼의 코트 단추 위에 올려져 있던 손가락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몸을 돌려 소율을 바라봤습니다. 안경을 살짝 올리며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영어로 물었습니다. 짧은 질문이었지만 칼튼이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묻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소율이 대답했습니다. 소율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일하는 분의 딸입니다. 식모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히면서도 한치도 주눅 들지 않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비굴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칼튼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코트에서 손을 완전히 뗐습니다. 천천히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수빈이 현관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울면서 매달려도 돌아서던 사람이 식모딸의 영어 두 마디에 다시 앉은 것이었습니다. 명품 원피스가 구겨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이힐 한 짝이 벗겨져 대리석 바닥 위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눈에 물기가 번졌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유학파라는 자존심이 14살 앞에서 바닥까지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재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소율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해외에서 배우고도 못 만들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수억 원을 쓰면서 얻지 못한 것을 14살이 세탁실에서 독학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재혁의 양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소율이 몸을 돌려 회장을 향했습니다. 한국어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칼튼 대표님께서 다시 앉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장님 말씀을 영어로, 칼튼 대표님 말씀을 한국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4살짜리 식모딸이 73세 재벌 회장에게 통역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이 상황이 현실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예스밖에 모르고 며느리는 울다 지쳐 기둥에 기대 있고 칼튼은 방금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회장이 소율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 문 뒤에서 직원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끝을 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14살짜리 식모딸이 응접실 한가운데 서서 글로벌 에너지 펀드 대표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10년 동안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의 딸이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임이 주방에서 소율이 사라진 걸 알아차렸습니다. 두리번거리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응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맨발에 낡은 옷을 입은 딸이 양복을 입은 외국인 앞에서 영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몰랐습니다. 딸이 언제 영어를 배웠는지,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새벽마다 세탁기 위 독서등 아래서 연필을 쥐고 뭘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빛바랜 상장이 떠올랐습니다. 전국 영어 경시대회 최우수상 한정임. 자기가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시집가고 남편을 잃고 식모로 들어오면서 영영 놓아버렸던 그 길. 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 그 길을 딸이 혼자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정임이 입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친 손등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칼튼이 팔짱을 꼈습니다. 소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나를 감동시켜봐. 영어로 말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칼튼이 이 말을 했다는 건 문이 다시 열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소율이 숨을 한번 깊이 고르고 손에 쥐고 있던 접힌 영수증 뒷면을 펼쳤습니다. 밤새 적은 트리거 조항 메모였습니다. 글씨가 깨알같이 빼곡했습니다. 세탁소 전표 뒷면, 택배 스티커 뒷면까지 동원해서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소율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율이 접힌 영수증 메모를 왼손에 쥔 채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오른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떨림을 숨기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손이 펴졌습니다. 칼튼이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 특허권의 공동관리 범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영어에 금융 전문 용어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문장 안에 조건절이 3개씩 들어간 10년차 전문가도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소율이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몸을 돌려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회장님, 칼튼 대표님께서 기술 특허권을 양쪽이 공동으로 관리하되 실시권 범위와 지역 제한, 그리고 제3자 라이선스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하십니다.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칼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말을 옮긴 게 아니었습니다. 칼튼이 복잡하게 겹쳐놓은 조건들을 풀어서 회장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특허는 우리 쪽에서 기본 관리하고 상대 쪽은 사용권만 갖는 걸로 하고 싶소. 소율이 칼튼에게 영어로 전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윤그룹이 특허의 기본 관리권을 보유하고 상대 측은 합의된 조건 아래 사용권을 갖는 방식을 제안하십니다. 회장의 투박한 한마디를 칼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격식 있는 표현으로 다듬어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영어를 모르니 소율이 뭐라고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칼튼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칼튼이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금융 전문 용어를 겹겹이 쌓고 한 문장의 가정법과 조건절을 섞어 넣었습니다. 칼튼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연간 수익률이 2년 연속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수익 배분 구조를 어떻게 조정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역이라면 첫 단어에서 막혔을 문장이었습니다. 소율은 2초쯤 생각하더니 회장에게 옮겼습니다. 회장님, 만약 투자 수익이 2년 연속으로 기준 이하가 되면 수익을 나누는 비율을 어떻게 바꿀 건지 물으시는 겁니다. 회장이 대답하자 소율이 다시 영어로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통역을 넘어서 회장의 의중에서 빠진 부분까지 보충했습니다. 칼튼이 펜을 내려놓고 소율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이었습니다. 제역이 벽에 등을 기대고 소율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수년 동안 외국에서 못 얻은 것을 연래 살이 세탁실에서 익혔다는 사실 앞에서 부끄러움과 경이로움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제역의 넥타이가 풀려 있었지만 고쳐 맬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우는 응접실 구석에서 소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건네준 교재, 몰래 복사해준 프린트, 세탁물 바구니에 숨긴 그 작은 것들이 지금 이 거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통역이 20분쯤 이어졌을 때 소율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칼튼이 윤그룹의 향후 4년 전략을 물었고 소율이 그걸 회장에게 옮긴 뒤 회장의 대답을 영어로 전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칼튼에게 직접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소율이 영어로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칼튼 대표님, 대표님께서 여기 오신 건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율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진짜 보고 싶으셨던 건 이 회사에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이었을 겁니다. 칼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펜을 돌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14살이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칼튼이 안경을 벗고 소율을 바라봤습니다. 안경 없는 눈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소율이 왼손에 쥐고 있던 영수증 메모를 펼치며 테이블 위에 협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수익 배분 조항 안쪽 작은 글씨로 묻혀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소율이 회장에게 돌아서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이 조항을 보시면 겉으로는 수익 배분을 조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적힌 조건이 충족되면 경영 의사결정권이 자동으로 상대 쪽에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년 뒤에 이 회사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장이 뭐? 하며 벌떡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소율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익률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상대 측의 경영권 위임이 자동 발동되는 트리거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비율 조정처럼 적혀 있어서 꼼꼼히 읽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구조입니다. 소율이 이번에는 칼튼을 향해 영어로 말했습니다. 소율이 영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2010년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거의 같은 구조의 트리거 조항을 다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조항이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칼튼의 수행원이 즉시 노트북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잠깐 울리더니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14살이 영수증 뒷면에 적어온 판례가 실제로 존재했고 논리도 정확했던 것이었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칼튼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소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박수를 쳤습니다. 2번, 3번.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 방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은 이 아이뿐이군요. 수행원이 한국어로 옮기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율에게 머물렀습니다. 수빈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트리거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칼튼이 직접 펜으로 해당 조항의 줄을 긋고 수행원에게 수정안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공정한 조건의 새 협약서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칼튼이 펜을 들어 서명했고 회장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수천억 원의 협약이 성사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악수를 가능하게 한 건 유학파 부부가 아니라 세탁실에서 올라온 맨발의 14살이었습니다. 응접실 문 뒤에서 정임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언제 저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 자기가 영영 놓아버린 길을 딸이 혼자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정임이 벽에 등을 기대고 입을 막았습니다. 오래된 손등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칼튼이 코트를 입으며 소율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듯 살짝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어로 물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할 생각은 없니? 내가 돕고 싶구나. 소율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소율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먼저 엄마와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유학이라는 기회 앞에서도 소율이 먼저 떠올린 건 엄마였습니다. 칼튼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소율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소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물자국이 남은 손 위에 놓인 명함이 이 집에서 자기 이름 앞으로 받은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칼튼이 떠난 뒤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의 고요 같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정리를 했고 재혁은 2층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빈은 거실 소파 끝에 앉아 벗겨진 하이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3층 서재로 올라가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이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재혁과 수빈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우는 옆에 서 있었고 직원들은 주방 쪽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재혁아.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다는 놈이 그것밖에 못하더구나. 수빈이, 너는 유학까지 보냈건만. 그 자리에서 한 짓이 고작 그거였어. 수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회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식모딸이 세탁실에서 공부할 때 너희는 뭘 했냐? 14살한테 구해진 거야, 이 집이. 재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빈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봤습니다. 회장의 질책은 길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때 시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 말이 있어요. 회장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시우가 말했습니다. 소율이가 그동안 얼마나 공부했는지 저는 다 봤어요. 교재도 제가 줬고 과외 선생님 프린트도 몰래 복사해서 전달했어요. 이 애는 진짜 대단해요. 회장의 눈이 손자에게 머물렀습니다. 시우가 숨을 한번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하나 더요. 소율이 아빠가 우리 그룹 하청 때문에 망한 거 알아요? 소율이 엄마가 이 집에 온 건 빚 때문이에요. 10년 동안 빚 갚으면서 일한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시우가 대답했습니다. 소율이 아빠가 우리 그룹 계열사 유통 하청을 받았는데 단가가 깎이고 계약이 뒤집혀서 빚이 쌓였대요. 그러다 돌아가셨고 소율이 엄마가 빚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회장이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한태수라는 이름, 계열사 유통 하청, 일방적 단가인하, 계약 파기. 전부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처음으로 동요가 보였습니다. 자기가 몰랐다는 것이, 자기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1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1층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주방 입구에 서서 정임을 불렀습니다. 정임 씨. 정임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10년 동안 회장이 정임의 이름을 직접 부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 남편 일도 당신과 아이에게 이 집이 한 짓도 다 내 책임이오.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주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세 글자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10년치 내 사모님보다 무거웠습니다. 회장이 거실로 돌아와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소유리와 정임 씨에게 사과해라. 오늘 중으로. 수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어젯밤 자기가 울며 매달렸던 기억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명령을 거부하면 자기 자리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소율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은 소율이 아닌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했다. 짧았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소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소율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아요. 저는요. 근데 엄마한테는 해주세요. 엄마한테 도둑이라고 하신 거, 그건 제가 대신 괜찮다고 할 수 없어요. 수빈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바닥을 보는 것만으로는 넘길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수빈이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임 앞에 섰습니다. 정임은 아직 행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정임 씨, 내가 심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개는 살짝 숙였지만 눈은 여전히 정임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수빈이 아래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이 정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2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10년치 퇴직금 밀렸던 것까지 다 정산하겠소. 남은 빚도 탕감하겠소. 우리 그룹 때문에 생긴 빚이니 우리가 갚는 게 맞소. 정임이 회장님, 그건 너무라고 하자 회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10년 동안 당신한테 진 빚이요. 이것도 모자라. 서류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그룹 소유 연립주택 중 빈집 하나의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월세 없이 3년. 소유리가 학교 다니는 동안만이라도.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잡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그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칼튼이 남기고 간 봉투 안에는 장학재단 추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율에게 전달됐지만 소율은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정임이 추천서를 읽다가 글자가 흐려져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뒤 소율이 명문중학교 특별장학생에 합격했습니다. 정임이 합격 통지서를 들고 울었습니다. 소율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내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어. 정임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세탁기 위에 안 올려놔도 되는 거지. 둘이 웃었습니다. 짐을 싸는 날이 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이불 2채, 낡은 가방 하나, 그리고 포스트잇 뭉치가 전부였습니다. 소율이 쪽방벽에서 사진을 떼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 빛바랜 상장도 조심스럽게 떼었습니다. 전국 영어 경시대회 최우수상 한정임. 가방 맨 위에 넣었습니다. 저택 대문 앞이었습니다. 시우가 서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소율이 다가갔습니다. 시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음엔 숨지 말고 공부해.
소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다음엔 모른 척하지 마. 시우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작별 인사가 아쉬운 얼굴이었습니다. 소율이 돌아서려다 멈추며 말했습니다. 시우야, 고마웠어. 진짜로. 시우가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빨리 가. 안 그러면 엄마가 또 뭐라 해. 둘이 웃었습니다. 14살의 작별이었습니다. 연립주택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진짜 창문이었습니다. 햇빛이 바닥까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세탁기 소리 대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곰팡이 얼룩 대신 하얀 벽이 있었습니다. 소율이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포스트잇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햇빛이 포스트잇 위로 부서졌습니다. 소율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남의 집 말고 우리 집에서 공부하자.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좁아도 괜찮지? 소율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여기가 제일 넓은 거실이야. 정임이 딸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집에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소율이 벽에 빛바랜 상장을 다시 붙였습니다. 전국 영어 경시대회 최우수상 한정임. 그 옆에 소율이 새 포스트잇 한 장을 붙였습니다. 디그니티. 존엄. 이건 아무도 못 밟아. 햇빛이 2장의 종이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녀는 처음으로 둘만이 마주 앉아 온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호출을 알리는 인터폰 소리도,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메뉴는 소박한 찌개였지만 온전한 여유 속에서 먹는 첫 끼니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임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소율이 말렸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설거지는 내가 할게. 엄마는 저기 앉아 있어.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방바닥에 깔린 얇은 요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율이 가방에서 꺼내 차려놓은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운 영어 회화책이었습니다. 엄마, 그 상장 주인 찾으려면 기초부터 다시 몸 풀어야지. 나중에 나 유학 갈 때 같이 가려면. 주방에서 경쾌한 물소리와 함께 소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임은 책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익숙하지만 낯선 알파벳을 따라 짚는 정임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동안 놓았던 연필을 다시 잡을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율은 새로 맞춘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명문 중학교 특별 장학생이라는 타이틀보다 구겨지지 않은 빳빳하고 하얀 셔츠 깃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힘차게 문을 열고 나서는 소율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이제 저택의 뒷문으로 눈치를 보며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당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나가는 14살의 앞길에 누구도 밟을 수 없는 찬란한 내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